한결 컬러의 바다, 마음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민서입니다. 카모마일 로만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모마일 로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 로만을 앞으로 빼서 로만 카모마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꽃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앙증맞은 모양을 갖고 있는데요. 얼핏 보면은 저먼 카모마일과 로만 카모마일 식물로 봤을 때는 잘 구분이 안 되기도 해요. 그냥 똑같은 국화꽃 같은데 그 안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들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향기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에센셜 오일을 추출했을 때 저먼 카모마일은 잉크 같은 진한 푸른색을 보인다면 로만 카모마일은 투명한 약간 노란빛을 띠는 그런 에센셜 오일의 색상을 띠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국화차 할 때 생각나는 그 카모마일 차에서 딱 떠올리는 전형적인 향기는 저먼 카모마일에 가까운 향기예요. 로만 카모마일은요, 의외로 카모마일인데 이렇게 향긋한 과일 냄새가 나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카모마일 로만 카모마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만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식물의 특성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타니컬 네임, 식물 학명이에요. 식물 학명을 보면은 이 로만 카모마일은 카메멜름 노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김새는 저먼 카모마일하고 비슷한데 식물학명을 보니까 얘네들은 분명히 다른 식물임에 분명해요. 그리고요, 저먼 카모마일도 그리고 몇몇의 그런 식물들을 보면은 이게 어느 지역에서 부르느냐, 어느 나라에서 부르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구입하거나 사용할 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다른 이름이 뭐가 있나 그걸 알아두는 게 에센셜 오일 사용에 의외로 유용한 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어떻게 불려지는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로만 카모마일, 카모마일 로만의 또 다른 이름은요. 종류가 사실 제가 가지고 온 것보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더 많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대표적인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세미스 노블리스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가든 카모마일, 정원에서 옛날부터 많이 키웠던 카모마일이라서 가든 카모마일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요. 영국에서 나는 로만 카모마일은 잉글리시 카모마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나는 카모마일은 카모마일 로마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트루 카모마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이름들이 모두 로만 카모마일을 지칭하는 이름들입니다. 이 카모마일은 패밀리, 이 카모마일을 속하는 과는 국화과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을 주로 생산하는 국가는요. 서유럽 국가, 영국, 벨기에, 프랑스 같은 서유럽 국가와 헝가리 등에서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 유래를 좀 볼게요. 식물학명 보타니컬 네임에 캄바이 멜론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었어요. 여기에서요, 이 카메이라는 거는 땅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이 고대 그리스어에서 온 어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땅이라는 글자하고 멜론이 사과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카메 멜론이 합쳐지면은 땅에서 나는 사과라는 뜻이 되죠.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로만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의 향기를 맡아보신 분들이라면, 아,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는 이름이거든요. 로만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의 향이요. 바로, 달콤한 사과 향이에요.
아주 잘 익은 달콤한 사과 향이요. 꽃에서 사과 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모마일은요, 정말 들꽃의 일종이잖아요. 이걸 정원에 와서 갖고 와서 심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들꽃들을 보면은 발 아래 쫙 펼쳐져 있죠. 그래서 발 아래 쫙 펼쳐져 있는 그 꽃에서 사과의 달콤한 향이 풍겨 나오니까 이름을 땅의 사과라고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우리가 살펴볼 그 명칭 유래가 하나 더 있거든요. 네. 로만 카모마일의 또 다른 이름이 아세미스 노블리스였잖아요. 근데 이 아세미스가 꽃이라는 뜻이고요. 노블리스는 고귀한이라는 뜻인 거예요. 합치면은 이 로만 카모마일은 고귀한 꽃이거든요. 도대체 이 꽃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길래 어떤 역할을 하길래 고귀한 꽃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는 걸까요? 바로 치유의 힘 때문입니다. 이 카모마일 종류들은요, 다양한 치료에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이 되어 왔어요. 이런저런 증상의 배탈이 나도, 머리가 아파도, 기분이 어, 다운이 되어도, 내가 너무 긴장하고 불안하고 우울해도 이 카모마일 향기를 치유에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병에든 잘 듣는 거의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귀한 꽃이에요. 그래서 안세미스 노블리스, 고귀한 꽃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아주 유용한 그리고 향기도 사과향처럼 향긋한 로만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은요. 스팀 디스틸레이션,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합니다. 추출 부위는 이 꽃에서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꽃이 한 80에서 100kg 정도 이 수증기 증류를 하는 통 안에 넣으면 거기서 1kg 정도의 오일을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얘는 말린 꽃도 수증기 증류법에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신선한 꽃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추출량은 신선한 꽃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추출량이에요. 그 다음에요. 모든 에센셜 오일들이요. 어떤 화학 성분들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주요 작용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학 성분은 참 중요해요. 그런데 특히 이 로만 카모마일이 가지는 주요 화학 성분이요. 로만 카모마일의 효능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화학 성분이거든요. 로만 카모마일에게 있어서는요.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가지고 왔습니다. 에스테르라는 성분이요. 로만 카모마일 전체를 구성하는 화학 성분들 중에서 72에서 78%까지 차지해요. 이렇게 생긴 화학 구조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테르의 특성에 대해서는요. 제가 에센셜 오일 케미스트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에스테르에 대한 특성과 에스테르가 에센셜 오일에 함유되어서 어떤 기능을 나타내는지, 그래서 우리가 치유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에센셜 오일 케미스트리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로만 카모마일과 연결되는 에스테르의 주요 특징, 주요 강점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몸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바로 이 에스테르 성분이요. 이 에스테르 성분이 가지는 그 고유의 향이 바로 로만 카모마일에서 나는 달콤한 사과 향이에요. 그래서 로만 카모마일이 아니더라도요. 이 에스테르 성분이 많이 함유된 식물에서는, 그리고 그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에서는요. 사과 향이 납니다. 이 로만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은요.
되게 안전한 오일이에요. 이거는 에스테르의 특성이기도 하거든요. 독성이 없고요. 자극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주의해야 되는 그런 다양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나 연령대가 에센셜 오일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로만 카모마일은 그런 금기가 없어요.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노약자도. 물론 어린아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는요. 이걸 막 원액을 갖다 막 사용하면 안 되겠죠. 충분히 희석해서 1% 이하로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건 어떤 에센셜 오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전한 용량을 지켜서 사용을 할 때 이게 모든 연령대에서 자극도 없이 독성도 없이 그 장점만 취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에센셜 오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FDA에서도요, 이게 GRAS 등급이라고 해서요,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성분이다라고 딱 검증을 해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뭔가 부작용도 거의 없고요. 에센셜 오일 중에서도요. 자극성이 강한 것들은 이렇게 피부 자극 같은 것들 유발할 수 있거든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 안전한 에센셜 오일이에요. 이 로만 카모마일을 언제부터 어떤 용도로 써왔을까? 그 역사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향이 너무 좋잖아요. 꽃에서 그 달콤한 사과향이 나는데 이게 정원에 가득해 봐요. 그럼 정원이 정말 달콤한 사과향으로 너무 황홀하겠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요. 이 로만 카모마일 꽃으로 향을 추출하는 거, 향수를 만드는 그 향료를 추출하는 데 쓰거나 이걸 정원을 푸르게 가꾸는 데 주로 사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정원을 푸르게 가꾸는 거, 우리가 녹화 어떤 지면을 푸르게 만드는 걸 녹화 작업이라고 하고 거기에 쓰이는 식물 녹비 식물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렇게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의 이 밭에 로만 카모마일을 가득 채워보고 싶어서 로만 카모마일 씨를 이번 봄에 뿌렸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저의 친절한 이웃분께서 이 밭을 다 갈아주셨어요. 저희 밭에 풀이 너무 많이 나서 안타깝다고 갈아주셔가지고, 네. 지금 저는 로만 카모마일을 단 한 포기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세시대 정원에는 이 로만 카모마일을 많이 심었대요. 정원을 푸르게 가꾸고 또 향까지 너무 좋으니까요.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이 로만 카모마일을요, 열이 날 때 열을 내리는 용도로 사용을 했고요. 또 이게 신에게 바치는 헌신의 표징이었대요. 그리고 이 신에게 바치는 헌신의 표징이라는 이 용도가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이 에센셜 오일이 마음에 하는 작용이요. 몸과 마음에 연결해서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네. 고대에서부터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로만 카모마일이 가지는 감정을 치유하는 힘, 우리 마음에 작용하는 힘을요. 그건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요. 고대 그리스 의학에서 빠질 수 없는 핫한 분 있잖아요. 히포크라테스. 네. 히포크라테스 같은 그 시대 아이콘이었던 이 의사 선생님은요. 장에 탈이 나거나 류마티스 질환으로 너무 통증이 심해서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 이 로만 카모마일을 약재로 활용을 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것 말고도요, 이런 고대 이집트나 고대 그리스에서요, 부종이나 염증성 통증, 염증이 생기면 우리 거기 아프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아주 커다란 염증이 아니더라도요, 어디에 상처가 났는데 이게 잘 아물지 않아서 그 안에서 골마요. 그러면은 그 골문 부분이 욱신욱신 쑤시고 아프죠. 이게 바로 염증성 통증이거든요. 근데 염증이 그렇게 작은 염증이 아니라 전신적으로 더 좀 중차대한 염증일 때는 통증이 전신에 나타나는 통증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통증을 완화하는데도 이 로만 카모마일을 썼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히포크라테스가 치료에 썼던 류마티스 질환의 그 증상을 완화하는 데 썼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렬성 신경통. 우렬성이라는 건요, 피가 어느 한쪽에 몰려가지고 거기에 땡땡하게 붓게 되는 거거든요. 피가 어느 한쪽에 몰리면은 혈관 속에 있는 액체 성분이 조직으로 빠져나와서 조직이 땡땡 붓게 돼요. 그러면은 조직에 물이 가득 차서 땡땡 붓게 되면은 거기를 지나다니는 신경을 압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통증이 발생을 하는 게 우렬성 신경통인데, 이런 우렬성 신경통에도 로만 카모마일이 그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어서 민간요법으로, 그리고 이런 고대의 치료 요법으로 많이 활용이 되었다는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사진 하나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 누구의 동상인지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역사적인 인물이요. 일단 이게 어느 나라에서 찍은 사진인지는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집트. 네, 이집트의 파라오 2세 람세스거든요. 람세스는요, 우리 앞에서도 보면요, 이게 로만 카모마일이 신에게 바치는 헌신의 표징이라고 했잖아요. 이 카모마일 꽃의 향기가요, 영혼과 인간,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향기라고 믿었어요. 고대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람세스도요, 다양한 국화들을 채취를 해서요, 거기에서 향료를 추출해서 그 향유를요, 향이 나는 기름, 꽃기름을 몸에 바르고 나의 공간에 두고 이렇게 활용을 했다고 해요. 신과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이 시대의 왕은요, 곧 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신성을, 신적인 그런 존재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신과의 연결을 더 강화하고 싶었겠죠? 네, 그런 욕망, 그런 충동. 그거를 채우기 위한 게 바로 이 카모마일 종류들을 자신이 많이 활용을 하는 걸로 연결이 되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살아있을 때 향유로만 썼던 게 아니라요. 향료로만 썼던 게 아니라 죽어서도 이 카모마일 꽃으로 이 무덤을 가득 채웠다고 해요. 카모마일 꽃의 향기는 신과 나를 연결해 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연결해 주는 향기라고 믿었잖아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죽었으니 이 나의 영혼이 올바로 신에게 인도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죠. 신과 나를 연결해주는 그 향기가 있다는 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어디 딴 데 헤맬 일 없이 엉뚱한 데 가지 않고 신에게로 곧장 갈 수 있게 안내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덤 속에다가 카모마일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요 작용, 몸에 이 로만 카모마일 어떤 작용을 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로만 카모마일은 메인은 신경계예요. 신경계의 작용이 소화기계의 작용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주로 썼던 게 뭐 장이 탈나거나 배탈 나거나 통증이 있거나 그런 데 많이 썼다 그랬죠. 근데 결국은 그런 통증이나 아니면 소화불량이나 장에 탈이 나거나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원인이 되는 게 신경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만 카모마일은 신경계의 어떤 부분에 작용을 해서 소화기계까지 그 증상 불편감을 완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로만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의 몸에서 이루어지는 작용, 신경계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의 작용은요, 대표적인 게 세다티브예요. 그리고 다른 신경계 작용들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작용들은요, 바로 이 세다티브 작용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작용들, 세다티브, 그러니까 신경계가 진정됨으로써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작용들이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다티브가 가장 중요하고 첫 출발점이 되는 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로만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을 신경계에 어떤 증상을 완화하거나 불편감을 완화하기 위해서 쓸 때요. 그 적응증이 무엇인지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지금 옆에 이 아이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아이가 지금 어때 보이시나요?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뭔가 거슬리는 게 있어서 귀를 꽉 막고 짜증도 좀 난 상태인 것 같고요. 되게 예민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골라온 이미지거든요. 로만 카모마일의 적응증은요. 신경 긴장, 신경성 긴장이라고도 하죠. 이게 전신적으로 긴장해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태. 일 때도 로만 카모마일의 세다티브, 진정 효과가 도움이 되고요. 과민성이라는 것, 이 과민성은 뭔가 영어로 오버 센서티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센서티버티는 어떤 감각 자극에 대한 반응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오버 센서티버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감각이라고 하면 우리 오감으로 인지하게 되는 거죠. 눈으로 시각적인 감각, 그리고 후각의 감각, 촉각, 미각, 청각, 이런 감각들이죠. 이런 감각들이요. 우리 잘 보이고 잘 들리고 냄새 잘 맡고 맛 잘 맡고 촉감 잘 느껴지면 좋은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 감각이 너무나 세게 들어오면 어떨까요? 어떤 냄새가요, 적당히 나는 게 아니라 너무 강렬하게 내 코를 찌르듯이 나요. 어, 어떤 소리가요,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들린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크게 들려요. 그러면은 그런 자극들,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감각 자극들이요,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겠죠. 그 상태가 바로 과민성의 상태거든요. 이거는요, 정말 큰 소리가 나서 나에게 그게 거슬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들을 듯 말 듯한 소리인데 나한테는 그게 유독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나한테는 유독 그게 눈에 잘 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인다는데? 나한테만 유독 그 감촉이 잘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먹었는데 뭐 이상한 맛 잘 모르겠어. 맛있는데? 하는데 나만 그 안에 들어있는 뭔가 거슬리는 맛이 계속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과민성이 바로 여기 나오는 예민한 상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예민한 상태, 이건 제가 영어 irritability를 번역을 한 건데요. irritable하다라고 할 때는 보통 되게 까탈스럽고 뭔가 짜증이 가득하고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예민한 상태는 어떻게 보면 이 과민성, 감각이 너무 폭주할 때, 감각이 과도하게 민감할 때 거기에서부터 오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상태들도 로만 카모마일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다음에 동요라는 건요, 이게 agitat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제가 번역을 한 건데요.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심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우울이나 정서적으로 뭔가 심한 좌절감 속에 빠져 있을 때, 화가 나고 화가 나다 못해 분노가 치밀 때, 그리고 불안할 때, 이 불안은 또 긴장이랑 연결되는 감정이기도 하죠. 이런 감정적인 상태에 내가 놓여 있을 때, 이런 감정적인 상태로 인해서 힘들 때, 로만 카모마일이 신경계를 세다티브, 진정시켜줘서 우리를 다시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는 우리 몸에 나타나는 신체적인 증상들이거든요. 두통이 있거나 어지러워요. 근육통이 있고 신경통이 있거나 피부에 막 뭐가 올라와요. 피부 발진이 생기고 근육의 통증 말고 막 떨리고 경련이 생기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나 골반의 통증, 골반통이라고 하죠. 골반통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상태일 때도 로만 카모마일이 이런 각종 통증, 어지러움, 그리고 경련, 떨림, 피부 발진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잘 때도요.
그리고 잠을 자긴 자는데 악몽에 시달리면서 이게 내가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뒤척이는 상태일 때도요, 로만 카모마일이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요, 얘네들이요, 각각 별개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건 신경계죠. 신경계의 로만 카모마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결국은요,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동그라미로 구분한 이런 신체적인 증상, 그리고 불면증, 악몽 같은 것들은요, 신경 긴장, 과민성, 동요, 예민한 상태, 이런 정서적인 불안이나 분노, 좌절, 이 감정 상태, 이런 정서적인 불안정한 상태가 초래하는 증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계의 상태가 몸의 어떤 증상으로 발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상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계를 진정시켜주는 효과만으로도 이런 신체적인 증상이나 수면 장애가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얘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 로만 카모마일은 어떻게 이런 신경계를 세다티브 진정시켜 주는 건지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 로만 카모마일의 적응증 살펴봤잖아요. 되게 힘들겠죠? 저런 상태 되면은. 왜 이렇게 힘든 상태가 되는 걸까요? 로만 카모마일이 신경계에 하는 작용이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신경성 긴장 상태에 놓이고, 되게 예민해지고, 어, 온갖 감각 자극에 되게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고요. 불안하고, 화가 자꾸만 나기도 하고, 감정 상태가 불안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근육도 아프고, 신경통도 생기고, 골반까지 아프고, 막 피부에 뭐가 나기도 하고, 난리가 아니네요. 잠도 못 자요. 악몽에 시달리고, 잠을 자려고 해도 통 잠이 오질 않고. 도대체 왜 이런 상태가 되는 걸까요? 아이고, 한꺼번에 두 개가 다 나와버렸네요. 네, 자율신경계 불균형이 바로 이런 상태를 초래하는 거예요. 자율신경계.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 건데요. 자율신경계는요, 기본적으로 자율신경계를 구성하는 주요 시스템들은요, 시소를 타는 것처럼 작동을 해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가요. 우리 시소 탈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내가 쿵 내려가면은 저 반대편에 있는 친구가 위로 하늘로 쭉 올라가고, 반대편에 있는 친구가 또 힘을 줘서 무게중심을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로 쿵 내려오면 내가 하늘로 훅 올라가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서로 교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율신경계도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고, 또 내려갔던 게 다시 올라가면은 위에 있던 게 다시 내려가고, 이게 아주 교대로 균형 있게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하는 상태일 때 신경계가 안정된 상태,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거 보세요. 이 표정 볼까요? 여기 이쪽에 땅 아래 내려와 있는 얘는 뭔가 표정이 되게 좀 의도가 있는 웃음을 짓고 있죠. 그리고 여기 하늘 위로 올라와 있는 애 새빨갛게 질렸어요. 뭐야, 나 좀 내려줘,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요. 누구 하나가 힘이 세지면 누구 하나가 힘을 못 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세진 놈이요, 나 다시 내려가기 싫어, 다시 이 힘 빼기 싫어 하고서 힘을 꽉 줘요. 그러면 힘이 약해진 애는 어떻게 해요? 계속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되겠죠. 이런 상태가 자율신경계 불균형 상태거든요. 그럼 자율신경계에 저 시소를 타는 친구들이 누군지, 시소를 타는 그 시스템들이 어떤 것들인지 살펴볼게요.
지금 이 그림에 보면요.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딱 묶어 놓은 부분 보이시죠? 이게 오토노미 패스웨이, 자율신경계 전달 경로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자율신경계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들이에요. 그 다음에 바깥에 하나가 있어요. 소마틱 모터 패스웨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운동신경 전달 경로예요. 그리고 여기 CNS라고 다 있죠. 이 CNS는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 중추신경계입니다. 그래서 이 소말틱 모터 패스웨이요. 운동신경이 중추신경에서 곧장 어디로 연결되냐면 여기에요. 이거 그림 너무 잘 그려져 있어가지고 뭔지 금방 아실 것 같아요. 근육입니다. 근데 근육 중에서도요. 스켈레탈 머슬, 우리 뼈에 붙어 있는 골격 근육이에요. 우리 운동해서 이렇게 예쁘게 다 만드는 근육 있잖아요. 펌핑 시키기도 하고 이거 예쁘게 이렇게 근육을 만들기도 하는 그 근육이에요. 그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는 중추신경이 직접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중추신경이 직접 근육으로 골격근으로 보내는 그 신호는요. 운동신경 전달 경로를 통해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중추신경계예요. 중추신경계에서 하는 일이고 이 옆에 있는 세 가지 박스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일이 자율신경계 경로를 따라서 가는 건데요. 이게 지금 앞에서 그 시소를 타던 그 친구들 있죠. 네, 그 친구들의 작용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균형 잡히게 하나가 좀 힘이 세졌으면은 그 다른 하나는 힘이 약해진 상태죠. 그러면은 이게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면은 자율신경계가 불균형 상태에 빠져서 우리한테 어떤 불편한 증상을 초래하기도 하고 그게 심지어는 어떤 질병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가 올라갔으면은 올라간 건 다시 내려오고 밑에 있던 게 다시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신경계가 건강하게 작동할 수가 있어요. 서로 시소를 타는 애들은 바로 이 앞에 있는 두 개의 시스템이에요. 파라심파세틱 패스웨이하고 심파세틱 패스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라심파세틱 패스웨이는 부교감신경, 그리고 심파세틱 패스웨이는 교감신경입니다. 네,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요. 서로 시소에 딱 앉아서 이 시소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율신경계에 불균형 상태가 된다는 건요. 부교감 신경이 계속 밑에만 머무른다거나 교감 신경이 계속 시소, 이 아래 땅에 내려서 계속 힘주면서 나 안 올라갈 거야 이러고 있는 상태가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상태예요. 뭔가 우리가 어떤 이거 뭔가 이상한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어디가 불편한데 어디가 아파 이렇게 느끼게 되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신경계에서는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가장 핵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감신경 먼저 볼게요. 아니 같이 볼까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보면요. 얘네들은 이거는 중간에 터미널이라고 할게요. 중간에 터미널을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요. 오토노미 이펙터, 그러니까 얘네들이 신호를 전달해서 어떤 명령대로 움직이게 하는 곳이 어딘지 그거를 표적 세포 표적 기관이라고 하거든요. 표적 기관이 어딘지 보여주는 거예요. 스무스 앤 카디악 머슬이요. 이거는 우리 몸속에 장기들을 이루는 근육, 평활근이라고 하거든요. 스무스 머슬. 그리고 카디악 머슬은 심장 근육이에요. 심근이라고 줄여서 흔히 말하죠. 그래서 이 내장 근육과 심장 근육에 신호를 보내는 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신호를 보내면요. 어떤 일을 할까요? 이 내장 근육한테 운동을 좀 빨리 해, 좀 세게 해. 지금 너무 운동이 빠르고 세. 좀 천천히, 릴렉스, 쉬면서 하자.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박동수를 좀 늘려볼까? 좀 더 힘차게 짜가지고 심박출량, 혈액을 짜내는 혈액의 양을 좀 많이 늘려볼까? 이런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지금 너무 빨리 뛴다. 혈액을 너무 많이 내보내고 있잖아. 좀 천천히 뛰자. 이런 신호를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가 some endocrine and exocrine gland예요. endocrine gland는요. 내분비샘이거든요.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exocrine는요. 바깥으로 분비가 되는 어떤 성분들. 대표적인 거 지금
제가 이렇게 막 말을 하면서 입에 침이 고이고 있거든요. 이 침샘에서 침이 나오잖아요. 침샘도 엑소크라인 글랜드 외분비샘 중에 하나예요. 더우면 땀나죠. 땀샘도 외분비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호르몬 말고도 우리 몸속에서 다양한 성분들이, 액체 성분들이 분비가 되죠. 그 중에서 우리 소화를 도와주는 소화액들 있죠. 다양한 소화액들이요. 위액도 그렇고 췌장액이나 쓸개즙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소화관으로 나와가지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얘네들을 분해를 시켜가지고 소화가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잖아요. 이런 소화액도 외분비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화액을 분비하는 기관도 외분비샘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작용을 조절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이 소화액 분비가 잘 되도록 했다가 어쩔 때는 지금 이렇게 소화액 분비하고 그럴 때 아니야. 잠깐 멈춰. 이런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호르몬 분비, 어떤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게 하기도 했다가 어떤 호르몬을 이제 그만 분비해 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가 이것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그 조절에 관여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것은 아디포스 티슈인데요. 아디포스 티슈는 지방 조직이에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요. 지방 조직의 어떤 일에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졌을 때 이상하게 먹는 것도 없는데 살이 찌거나 아니면 이렇게 많이 먹는데도 왜 살이 빠지지? 그건 좋은 상태인가요? 어쨌든 그런 상태를 초래하게 되기도 해요. 이게 바로 자율신경계가 이 지방 조직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이 신경 전달 경로 마지막에 보면은 ACHNE라는 게 분비가 되는데 얘네가 신경 전달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ACH는 아세틸콜린, NE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번 클래스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그렇게 주인공이 되는 물질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거 보는 거 나는 아세틸콜린이 어떤 작용을 하는 건지 노르에피네프린은 뭔지 그것도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은요. 신경 조직과 아로마 세라피 클래스가 아로마 세라피 해부 생리학 카테고리에 보면 있어요. 그거를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아까 아로마 세라피에서도 하나하나 자세히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클래스를 통해서 이 부분들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 로만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이 작용하는 자율신경계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시소를 타면서 재미있게 노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신경계가 건강하게 작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죠. 교감신경 옆에 보니까 아드레날 심파세틱 패스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아드레날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 아드레날은 아드레날 글랜드를 말하는데요. 아드레날 글랜드는 얘도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엔도크라인 글랜드, 내분비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몸의 중요한 호르몬 분비 기관이거든요. 이 아드레날 글랜드는요, 우리가 부신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우리 몸에 오른쪽 왼쪽에 콩팥이 하나씩 이렇게 한 쌍이 있잖아요. 그 콩팥 위에 꽃갈모자를 씌워놓은 것처럼 딱 얹어져 있어요. 부신, 샘이요. 그래서 이 부신은요, 콩팥이 오른쪽 왼쪽 한 쌍이 있으니까 부신도 오른쪽 왼쪽 한 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추신경이요, 부신으로 가서 뭔가 명령을 내리죠. 여기도 알갱이들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하네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뭘까요? 예, 내분비세 호르몬을 분비하는 부신에서 뭔가 나오니까 이것들을 호르몬이 되겠죠. 호르몬 분자들일 거예요. 이 호르몬들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관으로 들어가서 또 어디로 가요?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신호를 전달하는 자율신경계의 표적 기관으로 이 호르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는 이 기관에 이 부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도
어떤 신호를 줘서 작용을 조절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드레날 심파세틱 패스웨이가 부신 교감 신경 경로입니다. 이 부분은요, 뒤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이게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로만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의 작용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신 교감 신경 경로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신은요, 보면은 여기 아드레날 콜텍스라고 겉에 부분에 어, 겉에 부분이랑 이 안쪽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죠.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한눈에 딱 띄게. 겉에 부분은 이 부신의 껍질 부분이라고 해서 아드레날 콜텍스, 부신 피질이라고 하고, 이 안쪽 부분은 부신의 속알맥이라고 해서 부신 수질 혹은 부신 속질, 아드레날 메듈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는요, 중추신경계에서 이 부신으로 어떤 신호를 보내서 부신 수질, 이 안쪽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림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신 수질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 E가, 여기 보니까 E는 에피네프린이라고 써 있어요.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이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그 표적 기관, 이 효과기에 또 얘도 작용을 하는 거, 어떤 특정한 작용에 기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하지 않아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얘네는 같은 작용을 하는 물질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신경계에서 분비한 신경 전달 물질로서 이런 표적 기관에 작용을 하는 거고 신호를 전달하는 거고요. 하나는 호르몬의 형태로서,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형태로서 혈관을 통해서 이 표적 기관으로 가서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 거.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의 작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만 카모마일이 균형을 되찾아주는, 그래서 신경계에 세다티브, 진정 효과를 가져다 주는 바로 그곳, 자율신경계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쫙 살펴봤어요. 이 로만 카모마일이 하는 작용은요, 교감신경계, 너무 항진된 교감신경을 힘을 빼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힘쓰면서 계속 저 부교감신경 저 위에서 저렇게 덜덜 떨고 있는데 쟤 안 내려오게 할 거야? 이제 그만 바꾸자. 교대하자. 그렇게 달래주는 게 로만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의 작용이거든요. 이 교감신경계가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돼 있어요. 교감신경이 너무 힘이 센 상태로 내가 계속 힘이 센 상태로 있을 거야. 부교감신경 너는 절대 힘쓰면 안 돼. 이러고 꾹 누르고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감신경계가 작동하는 그 표적 기관들 있죠. 표적 기관들이 앞에는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서 내장 근육, 심장 근육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분비샘, 외분비샘, 지방 조직 이렇게만 딱 나와 있었어요.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항진된 상태, 교감신경계가 힘이 세진 상태에서는요, 일단은 이 눈에 우리 근육이 있죠. 이 근육이 눈의 수정체를 쫙 잡아당겨서 넓적하게 해주기도 하고 힘을 풀어서 동그랗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로 시야를 조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멀리 있는 거 볼 때, 가까이 있는 거 볼 때 이게 자유자재로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시야를 조절하게 해주는데 거기에도 교감신경계가 관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부의 땀샘이나 침샘에도 얘네들이 연결이 되어서 관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이거 폐거든요. 폐로 연결되는 기관 부분이에요. 기관지. 그래서 기관지에도 기도에도 이 교감신경계가 작동을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이거 뭘로 보이세요? 이 그림이 얘는 딱 명료하게 알아챌 수 있게 그려지진 않았네요. 이거 심장이거든요. 앞에서 심장 근육에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심장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어, 내부 우리 내장 근육에 또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장 근육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여기 다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자궁도 있고요. 그리고 방광도 있고, 이거는 그 남성 생식기 부분이죠. 그래서 남성 생식기에도 그 안에 내장 근육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가 그 성기능, 발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신경계예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살펴봤던 이 콩팥이거든요. 콩팥 위에 꽃갈처럼 씌워져 있는 부신이 이런 형태로 있는 거예요. 부신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부신에 영향을 미쳐서 호르몬 분비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여기 안에 꼬불꼬불한 거 소장, 겉에 이렇게 크게 감싸고 있는 거 대장이죠. 그래서 이 내장 기관, 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얘는 간이에요. 네, 간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이거 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 보니까요. 영향을 안 미친다 없이 거의 다 미치고 있어요. 이 교감신경계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 작용을 하거든요. Fight or Flight Response.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할 때 필요한 게 교감신경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뭔가 다급한 상황이 돼서요. 이거 내가 싸울 만해. 한번 싸워서 이길 것 같으면 싸우겠죠? 그런데,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어. 이러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싸우거나 도망갈 때, 여기 둘 다 내가 싸우든 도망가든 이거는 꼭 필요해요. 여기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파워, 힘입니다. 싸울래도 싸울 힘이 있어야 되죠. 도망치려면요. 도망치려고 해도요. 도망칠 힘이 있어야지 내가 무사히 도망칠 수 있거든요. 교감신경이 하는 일은요. 하나로 모아져요. 바로 이 파워, 힘을 쓸 수 있게,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언제 힘이 세질까요? 언제 항진이 될까요? 싸우거나 도망쳐야 되는 상황에서요. 우리는 fight or flight response가 언제 일어나는 거라고 알고 있죠? 스트레스 상황이요. 그래서 교감신경은요, 뭔가 내가 스트레스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 몸속에 뭐 어떤 증상이나 불편함이 스트레스 자극이 될 수도 있고요. 외부의 상황이나 외부에서 오는 자극, 감각 자극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양한 일상에서의 그런 스트레스 요인일 수도 있고요. 물리적인 환경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 요인은 따지고 보면 진짜 많잖아요. 그런 다양한 외부적인 자극 요인들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야? 한 파이트. 싸우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거 내가 여기 있다간 죽을 것 같은데? 빨리 도망치자 하면 플라이트. 도망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 반응을 할 수 있게끔 파워를 높여주는 게 교감신경계가 하는 일. 그러니까 교감신경계가 계속 항진돼 있다는 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계속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나의 몸이요. 그리고 나의 몸이, 나의 신경계가 계속해서 지금 스트레스 상황이야, 스트레스 상태야, 내가 싸우거나 도망가야 되는 상태야 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나는 계속 긴장된 상태로 있게 되죠. 언제든지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 도망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편안하게 이완하고 쉴 겨를이 없겠죠. 네. 그런 상태를 가지고 오는 게 교감신경계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감신경계가 항진이 아예 안 되면은 좋은 걸까요? 계속 이완만 하고 있는 게 좋은 걸까요? 편안하니까 그게 최고일까요?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에 균형의 개념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살면서요, 어떤 순간에 그냥 편안하게 쉬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그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요, 또 많은 순간들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뭔가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내가 저기까지는 해야지, 이거를 달성해야지 하는 부분들을 또
열심히 해내야 되는, 뭔가 성취를 해내야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죠. 일상의 많은 부분이 또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상에서 내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또 교감신경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할 때는 힘이 세졌다가 이제 내가 쉬어야 될 때는 얘도 같이 쉬면서 부교감신경에 그 자리를 양보해주고 이렇게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요. 일단 스트레스 상황이 됐어요. 어떤 자극이 나에게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싸우거나 도망쳐야 돼요. 그래서 싸우거나 도망칠 때 필요한 힘을 끌어 모아야 돼요.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하는 일. 우리 방금 살펴봤던 그 그림을 가지고 교감신경계가 하는 일을 여기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잘 봐야 되죠. 네, 멀리 있는 걸 잘 볼 수 있게 이 근육을 움직여줘요. 네. 그 다음에 눈의 근육에 작용을 해서 좀 더 잘 볼 수 있게 해줘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 감각 중에서 시각 자극에 더 예민하게, 더 민감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가볼게요. 심장이요. 주요 반응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심장은요. 우리가 힘을 최대한 끌어서 쓰려면요. 세포랑 조직에 더 많은 산소,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죠.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해 주려면 우리 몸 곳곳의 세포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건 혈액순환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심장에서 혈액을 더 많이 짜내야 되겠죠. 그래서 심장의 운동이 더 빨라지고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서 한번 짜낼 때 더 많은 피를 온몸으로 보내줘요. 그리고 짜내는 속도도 빨라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증상을 경험하죠? 심장이 빨리 뛰는 거. 그리고 심장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혈액을 온몸의 혈관으로 보내주니까 혈관 안에 혈액이 많아지면 혈관의 압력, 혈압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걸 또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요, 심계항진이라고 해서 내가 너무 긴장하거나,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됐을 때 막 심장이 정말 가슴 밖으로 뛰어나올 것처럼 쿵쾅쿵쾅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이 심장의 기능을 교감신경이 항진시켜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작동하는 데가 이 부신이에요. 부신에서는 앞에 그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부신 알맹이에서 에피네프린을 분비를 해요. 이 에피네프린은 다른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아드레날린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아드레날린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우리 힘이 샘솟게 하는 물질이 아드레날린이거든요. 근데 이 아드레날린이 힘이 샘솟게 하는 그 방식이요. 교감신경이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효율적으로 쓰게 하는 방식하고 비슷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 부분. 여기 간이라 그랬죠? 간에 작용하는 방식이 비슷한 거예요. 세포에 이제 혈액순환을 통해 산소는 충분히 공급을 해줬어요. 근데 숨만 쉬면서 우리가 힘을 쓸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물론 이 생명의 에너지 ATP를 미토콘드리아 생산하는데 산소가 중요한 원료이긴 하지만 산소랑 또 하나가 있어야 돼요. 포도당이요. 포도당이 있어야지만 진짜 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아주 긴박한 상황이에요. 뭔가 한가롭게 먹어서 소화시킬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 내장 기관도요, 잘 운동을 안 해요. 이쪽으로 보내줄 에너지가 없어요. 지금 편안하게 먹고 소화시킬 때 아니니까 넌 잠깐 기다려 하면서 이쪽으로 에너지를 덜 보내줘요. 그리고 이런 침샘 분비도 덜 해줘요. 지금 그렇게 막, 입맛 다시고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리고 연동 운동도 줄여줘요. 그리고 여기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외 분비 세매에도 작용한다 했죠. 엑소크라인 글랜드요. 그게 바로 여기 이런 위나 장이나 간이나 이런 침샘이나 이런 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화의 분비를 줄여요. 나중에 이 상황에서 벗어난 다음에 편하게 먹자. 지금은 잠깐만 기다려. 이런 상태가 되고요. 이 간에 가서 어떤 작용을 하냐면
포도당을 꺼내오는 작용을 해요. 우리 몸에는요, 포도당을 보관하는 저장 창고가 존재하거든요. 그 중에 가장 메인 창고, 주요 창고가 이 간에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보면요. 내가 포도당 필요한 만큼 다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먹자 하고서 숟가락을 물론 놓을 수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먹거리가 넘쳐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포도당을 다 섭취하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먹죠. 그런데 우리 몸은요, 놀랍도록 효율적인 생명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너무나 많이 먹어 남아 돌더라도요, 그걸 허투루 버리지를 않아요.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는 게 그렇잖아요. 불확실성으로 가득하잖아요. 우리 몸은 그걸 알고 있어요. 아주 오랜 세월, 고대 인류에서부터 축적된 경험들이 우리 세포 곳곳에 기억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또 이렇게 잘 먹는 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 또 못 먹고 굶을 수도 있어.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장고를 만들어서 보관해두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곡식 창고 중에 하나가 간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곡식 창고가 근육에도 있고 지방 조직에도 있어요. 이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가 지방 조직에도 어떤 신호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이게 간에 보내는 신호랑 비슷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곡식 창고의 문을 열어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던 포도당을 혈관으로 내보내줘. 지금 그거 써야 돼. 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간에 저장되어 있던 포도당, 그리고 근육에 저장되어 있던 포도당, 지방 형태로 전환이 되어서 저장이 되어 있던 포도당들이 다 나와서 에너지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호흡기는 어떻게 될까요? 산소 공급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심장도 빨리 뛰잖아요. 세게 뛰고. 그러면은 산소가 심장으로 들어오려면은 숨을 쉬면서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되죠. 그래서 기도가 넓어져요. 공기 통로가 넓어져서 산소가 쑥쑥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교감신경과 연결되는 이 각각의 기관들이요. 이 기관들을 통해서 교감신경계가 하는 일은 지금 현재 내가 싸우거나 도망칠 수 있는 힘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게끔 우리 몸의 작용을 조절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교감신경은 어떤 작용을 할까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교대로 작동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은 부교감신경의 작용은 이 교감신경의 작용과 반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은요, 거의 비슷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교감신경이랑. 그래서 이제는 내가 드디어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빠져나왔어요. 싸워서 이겼든 도망치는데 성공을 했던 지금은 이제 안전한 상태가 됐어요. 아무런 자극이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교감신경이 나 할 일 이제 다 했으니까 나 쉴게. 부교감신경 이제 너가 일해 하고 부교감신경이 이제 무대에 등장을 해요. 힘이 세져요. 그럼 부교감신경은요, 얘네들이 주로 촉진시켜주는 건 이 소화기, 위하고 장하고 침샘하고 이런 내부의 장기들의 운동을 촉진을 시켜줘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싸게 잘 배출시키게 하는 작용을 해주는 게 부교감 신경의 작용이에요. 그리고 근육도 편안하게 이완을 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고, 그래서 그 편안한 쉼이 숙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부교감 신경계가 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걸 생각해 볼까요? 지금 어두운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헨젤과 그레텔 같아요. 어, 어떤 꼬마애 둘이 손을 잡고 이 어두컴컴하고 깊은 숲을 걸어가고 있어요. 저 앞에 뭔가 괴물로 보이기도 하고 뭔가 이상한 희미한 물체의 그림자가 보여요. 이렇게 깊고 어두운 숲길, 이 숲길을 무사히 빠져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교감신경계가 일단 이 상황에서 항진이 되겠죠. 지금 내가 나서야 될 때네 하면서 교감신경이 무대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감각기관 중에서 시각이랑 연결이 되어 있었죠. 평소보다 더 잘 볼 수 있게 시각 자극에 예민해지는 상태로 만들어요. 그것과 함께요.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들을 예민하게 만들어줘요. 왜 그럴까요?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런 어두컴컴한 숲에 들어왔을 때는 뭐가 옆으로 쓱 지나갈 때 그게 맹수인지 아니면 바람소리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지 내가 맹수가 지나가는데도 바람소리인 줄 알고 아니면 심지어 그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그냥 멍하니 있으면은 잡아먹히겠죠. 그래서 이런 뭔가 알 수 없는 위험한 상황, 급박한 상황, 내가 뭔가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는 우리의 감각기관이 자극에 예민해지게 되거든요. 레이더망이 아주 풀 가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듣지 못하던 소리도요, 우리가 어떤 다급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던 것도 잘 보게 돼요. 냄새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던 냄새도 잘 맡게 돼요. 네, 이렇게 레이더망이 풀 가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 어두컴컴한 숲속에서 이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위험한 곳에서 안전하게 살아서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필수적인 기능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그 상황을 다 빠져나왔어요. 햇살이 가득 비친 넓은 들판으로 나왔어요. 이제는 안전해요. 그런데도 나의 신경계는 여전히 아니야. 아직도 나는 숲속에 있어. 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편히 쉬어도 되는 상태에서도 나의 레이더망은 계속해서 예민하게 풀 가동이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감각 자극에 대한 민감한 상태가 너무 과도해지면 우리가 어떤 위험이라고 인지되는 그 상황 판단이 너무 과도하게 계속돼요. 그 상황이 이미 끝났는데도 어떤 나한테 위험이 되는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아직도 위험해. 아직도 긴장해야 돼. 아직도 교감신경이 무대에서 내려오면 안 돼. 이게 너무 과도해지면은 온갖 감각 자극들이 나를 이제 생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들리지 않는데요. 근데 나만 자꾸 어떤 소리가 들려요. 불안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이상한 맛이 안 느껴진대요. 이 이상한 냄새가 안 난대요. 근데 나는 이게 너무나 강렬해서 너무 불편한데 어떡하지? 점점 불안해지고 두려워져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제가 하나의 카툰을 구성해 봤습니다. 이 두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캐릭터는 뭔가 되게 깜짝 놀라고 겁먹고 긴장한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손가락 캐릭터는요, 되게 편안하고 즐거워 보여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손가락 캐릭터가 깜짝이야! 지금 무슨 소리 났지? 하면서 갑자기 벌벌 떨고 긴장하기 시작해요. 뭔가 나를 해칠지도 몰라.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 두려운 거예요. 교감신경이 잔뜩 올라가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손가락은요, 그런가? 무슨 소리가 났어? 나 잘 못 들었는데? 근데 뭐 소리가 났으면 어때? 그게 뭐? 이러면서 계속 룰루랄라 즐겁고 편안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네. 외부에서 들리는 그 작은 미세한 소리들이 이 오른쪽에 있는 손가락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 말은 왼쪽의 손가락들에게는 어떤 소리가 스트레스 자극으로서 교감신경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손가락들은 뭐 소리가 들렸나? 하면서 그런 외부에 있는 자극이 전혀 스트레스 자극으로서 몸에 입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스트레스 자극이 몸에 입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부교감 신경이 항진된 채로 있겠죠.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로 지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만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의 적응증 살펴봤잖아요.
과도하게 신경이 긴장되고 경직되고 불안하고 예민해지고 과민해지고 이게 바로 이 왼쪽 손가락의 상태인 거죠. 교감신경이 계속 높게 항진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무런 나에게 해를 끼칠 자극이 없는데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내적인 외적인 자극이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긴장하게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교감신경. 항진된 교감신경이요. 그래서 이 상태를 이 오른쪽에 손가락 상태로 지금은 괜찮아. 내가 지금 편히 쉬어도 안전해.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 부교감신경이 다시 힘을 회복함으로써 교감신경이 쉴 수 있게 해주는 게 로만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이걸 정리를 해볼게요. 자율신경 작용에 불균형이 생겨요. 근데 이 불균형은 주로 어떤 불균형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걸 종합해보면 교감신경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도 아니고 내가 싸우거나 도망쳐야 될 상황도 아닌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교감신경이 너무 과도하게 항진된 상태에서 부교감신경이 힘을 못 쓰는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될 때 자율신경 작용에 불균형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진단명처럼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은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로만 카모마일이 필요한 상태인 거거든요. 이거 불면증을 예로 들어보면요. 불면증을 완화하는데 불면증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모든 사람들의 불면증에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마다요.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불면증에 아로마 세라피를 적용하려고 할 때도요. 그 사람이 잠을 못 자는 이유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에센셜 오일들을 블렌딩 해줘야지 효과가 있거든요. 로만 카모마일이 도움을 주는 불면증은요. 이런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져 가지고요. 자려고 하는데 빛이 조금만 들어와도 그게 커다란 자극이 돼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빛 때문에 교감신경이 확 항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다시 자려고 했는데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어디 조그만 빛만 새어나와도요. 어디서 조금 소리만 들려도 그 소리 때문에 깜짝 놀라서 깨요. 네, 그 소리가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스치는 느낌이 나요. 그거 하나에도 또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요. 이렇게 작은 그런 빛이나 소리나 아니면 온도나 촉감이나 이런 감각들에 잔뜩 민감해져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잠에 쉽게 들지 못하고 자다가도 이런 감각 자극들 때문에 잠에서 금방금방 깨는 상태. 이런 수면 장애에 로만 카모마일이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면은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 반응으로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그 적응증 있죠. 긴장, 불안, 초조함 같은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게 신체적으로는 두통이나 어지러움이나 근육통이나 신경통이나 불면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로만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이 작용하는 힘, 그 핵심은 바로 이 에스테르 성분입니다. 에스테르 성분은요, 교감신경계를 조절해줘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너무 혼자서 나댈 때 이제 내려와. 부교감신경 올라갈 차례야. 이렇게 조절해주는 게 에스테르 성분이에요. 그리고 신경 내분비 시스템을 조절해주는 게 또 에스테르 성분이에요. 오, 신경 내분비 시스템이요? 이거 처음 듣는데요?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처음 듣는 명칭이지만 이미 우리 앞에서 살펴봤어요.
신경 내분비 시스템은요, 신경계와 내분비계가 서로서로 연결되어서 신경계가 내분비계로 어떤 신호를 보내주면은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하고 호르몬 분비를 멈추기도 하고, 이게 신경계가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작용, 이게 신경 내분비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일방향으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호르몬이 이제 혈관으로 분비가 된다 그랬죠. 근데 혈중에 호르몬 농도가 너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혈관 속에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됐어. 그 신호가 다시 뇌로 가게 돼요. 그래서 신경계가 아 그래? 그러면은 내 호르몬 분비 그만하라고 할게. 그 신호 그만 보낼게. 이렇게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는 게 신경 내분비 시스템인데, 특히 이 에스테르가 조절을 해주는 거는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그 자율신경계에 속하는 거, 네. 교감신경, 부신, 경로, 패스웨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글자가 좀 작기는 해요. 심파소 메듀럴 패스웨이 해서 SAM 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SAM 엑시스, SAM 축이라고도 하거든요. 심파소, 네, 교감신경, 메듀라리, 부신, 경로예요. 이게 앞에서 봤던 경로죠.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부신 속질, 부신 수질에 신호를 보내면 부신 수질에서, 여기 아드레날린이라고 써있죠. 여기는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에피네프린이랑 똑같은 물질이에요. 아드레날린을 분비를 해요. 그럼 이 아드레날린이 하는 일들이 여기 깨알 글씨로 써있는데요. 이거 우리 이미 살펴봤던 것들이에요.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도망치거나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은 항진되고요. 그리고 말초신경계의 작용은 감소를 하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은 이제 잠깐 너네는 기다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화기능이 느려지고, 네, 소화기관도 지금 한가하게 먹을 때 아니야. 잠깐 여기서 싸워서 이기거나 도망친 다음에, 여기서 벗어난 다음에 먹자, 이렇게 조절을 해준다 그랬죠. 그리고 땀이 많이 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도 높아지고, 이게 아드레날린, 또 다른 이름 에피네프린이 하는 일. 그래서 이 교감신경, 뇌 신경계에서 부신으로 신호를 보내줘서 부신에서 호르몬을 분비해서 전신적으로 우리가 싸우거나 도망칠 수 있는 힘을 일시에 확 끌어낼 수 있게 해주는 게 SAM 축인 거예요. 그리고 이 축이 신경 내분비 시스템인 거고요. 근데 신경 내분비 시스템에 또 하나의 축이 있어요. 여기 밑에 이 화살표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얘는요, HPA 엑시스, HPA 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H는 하이포살라무스예요. 하이포살라무스는 시상하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상하부는요, 호르몬의 총사령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몸의 상태를 보니까 어떤 호르몬 내보내야 될 것 같아? 만약에 지금 보니까 에너지를 좀 많이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 갑상선 호르몬 좀 분비하라고 해? 갑상선 호르몬한테 신호를 전달하라고 뇌하수체 시켜요? 여기 피추이터리 글랜드가 뇌하수체예요. 뇌하수체한테 그렇게 전달하라고 시키면 뇌하수체가 직접 갑상선에 가가지고 호르몬 분비해, 이렇게 이 뇌하수체가 분비하는 호르몬의 형태로 혈관으로 분비를 해서 그 혈관을 타고 갑상선을 가서 갑상선한테 신호를 전달하면 갑상선이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이포살라무스, 시상하부하고 피추이터리 글랜드, 뇌하수체가 서로 신호를 주고 받으면서 우리 몸의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는 걸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HPA축은요, 이 하이포살라무스, 시상하부 H와 피추이터리 글랜드, 뇌하수체의 P, HP까지가 이 앞자예요. 그 다음에 A는 아드레날이에요. 부신이요. 그래서 여기 이 호르몬을 분비하라고 신호를 보낸 이 축 중에서도요, 신경 내분비 시스템에서 중요한 축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에서 부신으로 이어지는 축인데요. 이번에는 이 화살표가 안쪽까지 안 가고 이 겉에서 끝났죠. HPA축은요, 부신의 껍데기 부분, 아드레날 콜텍스, 부신 피질이요. 네, 이 부신 피질의 신호를 전달해요. 부신 피질에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하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 중에서도 특히 스트레스 반응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이게 콜티코스테로이드거든요. 그래서 이 콜티졸이 분비가 되면은 얘도 아드레날린이랑 비슷한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아드레날린은요,
스트레스 상황, 스트레스 딱 받았던 그 초기 단계에 에너지를 바짝 끌어올리는 그런 일을 한다면 콜티졸은요, 바짝 끌어올려서 싸우거나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썼는데도 왜 계속 스트레스 상황에 머물러 있는 거지? 스트레스가 장기전으로 돌입했을 때 이제 콜티졸이 분비가 되어서 그 에너지를 모으는 그 일을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에서 포도당을 빼내와요. 간에 저장고에 비축돼 있던 거 이제 이거 써야 돼. 이것까지 꺼내 쓰자. 꺼내서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해줘요, 세포들이. 그 다음에 이 콜티졸이 스테로이드라고 했잖아요. 근데 스테로이드가 우리 약으로도 되게 친숙한 물질이죠. 스테로이드 제제 보통 언제 쓰죠? 먹는 약으로 먹을 때나 연고로 바를 때나 염증이 심할 때 쓰잖아요. 이 콜티졸, 스테로이드 성분은요,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요. 이게 크게 보면 면역 반응을 억제해 주는 거거든요. 일단 지금은 급하니까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몸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찬찬히 살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반응도 일시적으로 억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는 게 신경 내분비 시스템인데, 이런 작용들도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빠져나가서 안전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일시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팍 끌어올려서 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미 나는 그렇게 막 위험한 상황도 아니고요, 막 절박한 긴급한 상황도 아니고 이제 편히 쉬어도 돼요. 문제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도 내 몸은 아니래요.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아니야, 또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나는 교감신경이 계속 좀 이렇게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계속 긴장 상태,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요, 심장이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면서 심장 기능이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죠. 혈압이 계속 높아진 상태에서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심장이 너무 무리하게 일하다가 이제 얘가 지치면은 부정맥이나 뭐 심부전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너무 많이 갔네요, 제가. 네, 이건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겠죠. 그리고 포도당을 있는 대로 다 꺼내서 쓰면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잖아요. 우리 혈당이 높아서 생기는 병 뭐라고 부르죠? 당뇨병이요. 예, 당뇨의 위험도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가 뭐죠?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또 활성화되죠. 그리고 혈관도 이렇게 끈적끈적한 그 당 성분들이 혈관 벽에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이제 동맥경화증이라던가 고지혈증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다양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뇨병이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병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들인데, 그런 작용들이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면역 반응은 억제가 돼요. 네, 염증에 취약해지는 상태, 뭔가 외부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뭐 이런 물질들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약해진 상태에서 그런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물질들이 더 쉽게 우리 몸에 침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참 감염성 질환에도 더 잘 걸리게 되는 상태가 될 거고요. 이게 또 장기화되면은요, 면역력이 엉뚱하게 좀 튀어서 염증 반응을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상태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온몸에 전신적인 염증으로 인한 질환,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에스테르가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교감신경계, 그리고 신경내분비 시스템을 조절하는 작용을 통해서 이 아드레날린, 콜티졸이 적절하게 균형 잡힌 상태로 필요할 때 분비되고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은 그 수치가 감소하고 이렇게 조절해주는 작용을 이 에스테르가 하더라라는 거죠. 네, 이게 다양한 실험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진 결과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신경계의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로만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의 소화기계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화기계 작용은요, 여기 보면은 그 프로폴티 작용을 설명하는 문구가 좀 많아요. 안티스파즈모디,
진경작용이죠. 콜라겐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아날제직 진통 효과도 있고, 다이제스티브 소화 촉진 작용도 있고요. 카미네이티브 가스를 제거해주는 구풍 작용도 있고요. 스토마기 위의 작용을 강화시켜줘요. 네, 이게 소화기계에서 로만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옛날부터 그 고대 시절부터 소화기계의 어떤 불편한 증상을 해소하는데 이 로만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 고대는 에센셜 오일이 아니었죠. 로만 카모마일을 단골 치료약으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소화기계 적응증을 볼게요. 로만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을 주로 어떤 때 쓰면 효과가 좋으냐? 콜릭이라고 해서 이 콜릭은요, 산통이나 배앓이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요. 뭔가 이렇게 날카로운 통증 있죠. 아주 심하게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 그래서 너무 아파서 배를 부여잡고 떼굴떼굴 구르게 되는 그런 통증을 콜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콜릭에 로만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이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설사가 있을 때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소화 촉진 작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식욕부진, 입맛이 없을 때 입맛을 돋구는 데도 효과적인 거고요. 소화 불량을 개선해 줍니다. 이런 작용들이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인지 살펴볼게요. 근데 사실 이 소화기계의 작용은요, 신경계 작용에서 부수적으로 연결되는 효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부분의 거의 80% 이상은 신경계에서 다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 하나의 원인과 연결되는 증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원인이 무엇인지 볼게요. 이겁니다. 자율신경계와 내장 평활근의 이 우리 몸속의 구조를 보면은 왜 신경계의 세다티브 진정작용이 소화기계의 통증을 완화해주고 소화기능을 촉진하고 가스를 배출해 주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이 소세지처럼 생긴 거 있죠. 안에 동그란 핵이 있고 얘가 평활근 세포들이에요. 내장 근육 세포들이에요. 그리고 이 동그란 게 세포핵들이고요. 이 세포들이, 내장 근육 세포들이 가닥가닥 모여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감싸고 있는 노란색 구슬 꿰인 실 같은 게 있죠. 이게 바로 오토노믹 뉴런, 자율신경계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랑 이 내장 근육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실로 깨매도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살짝 공간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은 시냅스 공간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자율신경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요 안에 신경절이라고 하는데, 신경절 안에 이런 동그란 알갱이들이 있죠. 얘네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을요, 여기 이 근육 세포들로 전달을 해요. 그러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어지면은 이 근육 세포들이 하는 일이 수축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육이 수축을 한다는 거는 근육이 힘을 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손을 꽉 쥐어서 힘을 줘보세요. 이럴 때 근육이 팔이 이렇게 단단하게 잡혀지죠. 이 상태가 근육이 수축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이 뼈에 붙어 있는 골격근 말고 내장 평활근도 근육이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장이 뛰고 장이 연동 운동을 하면서 소화 기능을 하고, 이게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규칙적으로 리드미컬하게 일어나면서 가능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에서 분비하는 이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 근육 세포에게 지금 수축해 라고 신호를 전달하면 얘네가 수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호 전달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근육 수축이 더 자주 일어나고 더 오랫동안 수축된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자율신경계에서 이 내장 평활근을 수축시키라는 이 명령을요, 계속해서 내려요. 쉴 새도 없이 수축한 상태인데도 더 수축해, 더 힘줘, 이렇게 계속해서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를 한다면은 그때 우리는 몸의 증상으로서 어떤 증상을 느끼게 될까요? 네.
위에 있는 이 내장 평활근이 계속 쉴 새 없이 계속 수축하는데 또 수축하고 또 수축하고 단단하게 이렇게 막 똘똘똘똘 뭉쳐요. 그러면서 위경련이라는 경련성 통증을 경험하게 되죠. 장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도요. 장이 막 꼬이는 것처럼 아픈 통증 있잖아요. 그런 통증이 바로 이 내장 평활근의 수축과 이완의 균형이 깨졌을 때 발생하게 되는 통증이에요. 생리통도 마찬가지고요. 생리통도 이 자궁은요. 정말 두터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에 이런 수축이 계속되면서 경련이 일어나면서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소화를 잘 시키려면요. 장이 연동 운동을 이렇게 꿀렁꿀렁 연동 운동을 해주면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또 우리 그 위에서부터 소장에서 대장에서 항문까지 잘 다음 순서로 밀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꾹꾹 눌러서 밀어주는 그런 작용. 연동 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장 속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지 않고 얘네들이 흡수될 건 다 제대로 흡수가 되고 나갈 거는 깨끗하게 나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의 균형이 깨져가지고요. 자율신경계 조절이 제대로 안 돼서 수축만 탭다 한다거나 아니면은 계속 이완된 상태에서 얘가 수축 못하고 계속 축 늘어져 있는다거나 하면은 우리가 음식은 계속 먹잖아요. 배 상태가 어떻든 물론 많이 아프면 안 먹겠지만 웬만하면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은 것들은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와서 쌓이는 상태예요. 근데 연동 운동이 안 되면은 얘네들이 배출이 안 되고 그 자리에 남는 찌꺼기들이 많아지겠죠. 그럼 우리 장 속은 멸균 지대인가요? 아니죠.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도 살고 있고 우리 몸에 해로운 유해균도 살고 있어요. 얘네들이 적정 비율을 유지하며 살고 있거든요. 근데 몸에 자꾸만 이 장 속에 배출되지 못한 찌꺼기들이 쌓여요. 그럼 음식물이 오랫동안 한 곳에 쌓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군다나 우리 뱃속 얼마나 따뜻하고 습기도 가득해요. 음식물이 부패되기 딱 좋은 환경이죠. 이렇게 습기 가득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이 장 속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계속해서 쌓이면은 부패하면서 거기서 가스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부패한 음식들을 좋아하는 건 유익균일까요? 유해균일까요? 유해균들이죠. 그래서 유해균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계속 쌓이니까 장에는 유해균들이 점점점 세력을 넓혀가겠죠. 유해균이 세력을 넓혀가면 유익균은 점점 자기 영역이 줄어들다가 결국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에 가스가 차게 되고 장의 건강이 이제 점점점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 어떤 경련성 통증이 일어난다. 내장에 위나 장에 경련성 통증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으면 생리통이 심해진다거나 배에 자꾸만 먹었는데 소화도 안 되고 가스만 계속 차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게 이런 자율신경계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지게 되는 주범이 뭐라고요? 스트레스 자극에 대해서 교감신경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할때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런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생리통이 심해지고 가스가 차고 이런 작용들이 스트레스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성으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이걸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교감신경의 작용을 조절해주고 신경 내분비 시스템의 작용을 조절해주는 로만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몸의 작용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